방금 소개받았던 임정다라는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궁금했습니다. 한 2년 전 좀 우연히 시장에서 원장님을 뵙게 되고 우리 단톡방 127년 단톡방에 들어오게 됐고 간혹 제가 한 번씩 서툰 글들도 몇 자 올리고 한 적이 있는데 올리면서도 제가 참 궁금했고 이런 분들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도 나눌 수 있다는 것들이 우리 각박한 현대사회 속에서는 쉬운 일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모임에 들어와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신선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몇 번 제가 자리를 같이 하면서도 조금 전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 문화예술의 원천이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실제 이 한국 미학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전체 첫 시작부터 끝까지가 가장 아름다운 경험들 또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오감을 통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작은 자리 그것까지 전부 보태가지고 이 수업들이 이끌어 나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소설의 첫 대목을 소개하는 것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벗어나자 설국이었다. 한밤의 끄트머리가 하얘졌다. 흰호수에 기차가 멈춰섰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충 어떤 소설의 첫 대목인지 알 겁니다. 네이버에 쳐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소설의 첫 대목 여러 사람이 분류하고 여러 사람이 평가해낸 대목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평가하든 어떤 누가 소개를 하든 조금 전에 소개했던 설국이라고 하는 소설의 첫 대목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1번, 2번은 거의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목, 이방인의 첫 대목은 번역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충 이런 글귀로 시작합니다. 오늘 어머니의 사망을 알리는 정보를 받았다. 짜증이 난다. 그 짧은 한 대목이 어떤 소설이든 첫 대목이 그 대목으로 시작할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문인 설국의 작가 가와타 야스나리가 68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알리는데 가와타 야스나리의 전체 소설의 대목보다도 그 수상 소감이 사실은 더 유명합니다. 우리는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 일본의 가장 자랑스러운 소설가이면서 스웨덴 에서 행해졌던 수상식장에서 야스나리가 했던 첫 대목의 이야기들이 설국의 소설의 대목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일본의 수많은 문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인 묵객들이 내 소설의 원천이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첫 말입니다. 나는 그저 일본이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났고 이 태어난 땅에서 운 좋게도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 분위기를 글로 옮겨는 단순한 자극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선노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복장을 하고 무대 위에 올라선 아와타 야스나리의 수상소감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수상소감은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가장 여운이 남는 소감문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혹시 네이버에 그 아바타 야스나리의 수상소감이 짧게 요약되거나 이래서 소개된 글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꼭 찾아 읽어보십시오. 조금 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표현 쓰지 않았나요? 그걸 덧붙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들은 사라져가고 변화한다. 이 변화하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127명의 회원들이 다 읽어볼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카톡을 보내놨거든요. 그 대목 속에 보면은 그 오늘 강의의 주제 내용과 그 다음에 소개해야 될 기물들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 한 2주 전쯤이었는데 경주의 오아르라고 하는 미술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오아르라고 하는 미술관은 그 TV 프로그램에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유현준 씨라고 하는 건축가가 아마 소개되어서 주인공 패널로 여러 차례 출연한 사람이 있는데 젊은 친구예요. 그 젊은 친구가 설계한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을 다녀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작년 대구에 간송미술관 다녀오신 분 계시지요? 간송미술관은 예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약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밀려가지고 2, 3일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구경할 수 없었고 또 실제로 사람들도 많았지만 좋은 기물들이 아마 간송미술관 역사에대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여들었고 그 모여든 인파들 모두가 누구라도 그 작품 하나하나에 감동하지 않은 분은 없었을 겁니다. 제가 80년대부터 저희 부친을 따라서 일본에 다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사골을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60년대부터 60년대 중반부터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그 태화고모에서 나오는 운동화 고무신 안 신고 간 분 없죠? 다 그거 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접착제를 저희 아버지가 지고 하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 접착제 원료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일본 고통가게를 우연히 서체 지나가게 됐는데 그 한국 고민술품이 흩어져 있는 게 처음에는 서체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66년도에 첫 기물들을 수집 시작해가지고 점차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저도 영향을 받았는지 저도 한 80년대 초반 81년도 82년도부터
기물들을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수집 시작했고, 아버지가 아들이 관심을 보이니까 일본에 갈 때마다 가능하면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저도 일본에 가서 제 눈에 들어오고 제 마음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한 점씩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앞에 놓여있는 이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기물들이 그런 한 점들입니다. 우리 기물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본의 낯선 땅에서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마음 아픈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일본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정말로 부러웠던 게, 일본의 미술관, 조금 전에 간송미술관과 오하루 미술관 이야기 했죠. 오하루 미술관도 제가 2주 전에 갔을 때 입구에서 2시간 줄 서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간송미술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80년대 일본 미술관이, 박물관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서 시간 기다리는 것들은 일본은 인터넷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을 안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가면 무조건 줄 서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그 기물을 잘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줄을 서서 표를 끊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관람객들은 떠밀려서 구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일본에서 중요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는 그런 현상을 목격하거든요. 이게 80년대의 일입니다. 80년대 20대 후반이었던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기를 감성적으로 다른, 정말로 다른, 완벽하게 다른, 우리와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물 한 점 한 점을 보고 느낀 감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골동가게에 가서 어떤 기물들을 보면은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 기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판매하는 거예요. 그건 공부를 안 해요. 일본 가게에서는 거의 그런 뭐가 없습니다. 일본 가게 가면 그 기물의 내력, 만든, 사용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기물이 이 장소에 있는 모든 이력들이 다 설명되어져서 건네지게 됩니다. 우리는 골동가게에 가면 저거 하면은 얼마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일본에서는 기물들을 조심스럽게 꺼내가지고 바닥에 선을 깔고 그 위에서 한참을, 한 30분, 심지어 길면은 정말 1시간 동안 그 기물에 관해서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가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은 문화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까 가와타 야스나리의 글들이 대단하다고 그랬죠. 그 가와타 야스나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17세기, 그러니까 1644년생이니까 16세기 중반 정도에 태어났던 마소바쇼라고 하는 하이쿠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냐, 듣고도 이게 그 사람의 시였어? 라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제가 한 두 수 외우고 있으니까 교토에 있어도 교토가 그랬구나. 일본 하이쿠는 굉장히 짧거든요. 한 16자 이내의 글로 시작됩니다.
그 하이쿠의 시인들 중에서 최고의 영역이라고 또 최고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쇼라고 하는 인물은 나이 40이 되자 온 집안을 다 정리해버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노새 한 마리와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일본의 동해도 에도 쪽 본래 교토 출신인데 교토에서 시작해갖고 오사카를 거쳐서 도쿄로 거쳐갖고 북해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을 떠납니다. 나이 40이면 살 만큼 살았고 내가 남아있는 여생 동안 이 땅의 참된 모습을 경험하고 그 땅의 경험들을 글로 옮기리라 라고는 소원을 새겨 길을 떠납니다. 10년 동안 그 여정이 지속되는데 딱 10년 만에 여정을 끝내고 돌아와서 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써있지 있는 자세한 기록들이 바쇼의 세도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시라든지 경치, 그쪽 지역의 방문하는 지역의 풍토, 그다음 또 만난 사람들에 관련되어 있는 기록들을 전부 남겨서 저서를 남깁니다. 이게 바로 그 이후 17세기, 18세기 일본에서 유행했던 우교이에라고 하는 파나들 있죠. 그 파나 속의 무대가 됩니다. 그 파나는 일본의 동해도를 따라서 올라가는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바쇼가 묘사했던 그 경치를 파나로 옮기는 작업들이 동해도 100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파나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그 큰 파도가 치고 몰리는 후지산이 보이는 가나자와의 큰 파도라고 하는 파나를 혹시 보신 적 있죠? 그 파도의 이야기들도 이 바쇼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디자인들입니다. 그 시인들이 그 이후에 그 바쇼를 포함한 수많은 시인들이 그 여정을 겪으면서 지나갔던 그 자리는 일본의 17세기, 18세기 우리 한국 선비들은 금강산을 전부 다 찾아갔죠. 조선시대 승리학자들은 다 그 금강산을 찾아가는 것들이 최고의 여정의 목표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신성시했던 산이거든요. 그 산을 찾아간 것과 매 마찬가지로 바쇼의 여정을 따라서 일본의 유명한 무사들 또 유명한 시인들, 묵객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바쇼가 걸어갔던 길들을 따라가는 것들이 유행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본은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문인들도 문인들이지만 여러분 19세기 아니 20세기에 접어들면 19세기에 기라슨같이 태어났던 유명한 소설가들이 많거든요. 그 소설가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한 세 사람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가와타 야스나리가 조금 전에 대단했다 그랬죠. 왜 대단한 줄을 또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 바다 건너에 있는 한국에서의 조그마한 사람이 가와타 야스나리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가와타 야스나리가 야스나리를 소개하는 책자를 찾아보면 대부분 그의 거의 집필시에는 여러 가지 고미술품들이 놓여져 있거든요. 거의 책상에도 또 거의 그 서적의 공간 또 서재 위에 이런 데 보면 그가 수집해놨던 고미술품의 한 반 정도는 조선의 골동입니다.
조선에 있고 미술들이 가와타 야스나리의 책상 가득 메우고 있어요. 이 말은 가와타 야스나리는 1940년대, 50년대 술국이라는 소설도 1940년대부터 연재가 시작됐던 소설이거든요. 그 1940년대 이미 가와타 야스나리는 한국 고미술들에 빠져가지고 한국 고미술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했던 대표적인 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국 고미술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정서는 우리 한국하고도 많이 닿아 있고 가와타 야스나리는 직접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방문 당시에는 그냥 빙 둘러본 게 아니고 그 고미술품들의 상당수로 한국에서 수집해가지고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수집했던 기모들의 수준도 대단하고 무엇보다도 그의 글 속에는 우리 한국과 연관되어 있는 글들이 작품들이 많습니다. 무희라고 하는 그 제목의 소설 속에는 우리 최승희라고 하는 외정시대 최고의 춤꾼이라고 하는 최승희의 일대기를 소설화시키는 글입니다. 최승희가 공연을 하면 다른 모든 일들을 거치고 최승희 공연을 보러 갔고 그 이후에 최승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가 촬영됐을 때는 영화 현장에서 가와타 야스나리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한국 미술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미시마라는 일본의 아주 특이한 그 유미주의 작가가 있죠. 오늘 혹시 가시면은 미시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낯선 작가일지 모르지만 노벨상 수상 대상자로 거론된 게 3번이나 있었을 정도로 그가 자살하기 직전까지 내년도 또 혹은 금년도에는 미시마가 노벨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을 정도로 그 글이 너무나 빼어났고 미시마의 작품이 가와타 야스나리에게 원고를 갖고 가서 작품이 어딘가 봐달라고 했을 때 가와타 야스나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글은 더 이상 글이 아니다라고. 그 정도로 뛰어난 글이었답니다. 미시마 이 작품을 읽어보려고 그러면 우국이라고 하는 그 소설들을 읽어보시면은 우국이라고 하는 소설의 한 대목이 우리 한국 작가 신경숙이 표절 논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글의 대목들이 나올 겁니다. 신경숙이 연세대 출신이잖아요. 젊은 작가가 어떤 글을 읽고 이 글을 그대로 옮겼으면 이건 다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대 후반의 그 작품 속에 그 글들을 온전히 그대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글은 일본 미시마의 작품을 그대로 표절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신경숙은 마치 멍해처럼 그 미시마의 작품들을 훔쳐서 쓴 범죄자 같은 느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신경숙 씨가 훔쳐서 표절했다라고 하는 그 작품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 있다 그러면 훔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정말 훔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글이 표현되어 있어요. 일본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대단히 특이하고 사람들의 정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20대 때, 30대 때 제가 반했던 일본입니다.
저는 일본은 우리랑 DNA 구조도 다르고 유전 인자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허물어진 게 2008년도쯤입니다. 오늘 강의의 본 궤도입니다. 2008년도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면은 첫 번째가 이 작품이 보일 겁니다. 비산톡이라고 그러죠. 김천 간호대학교 아마 그 고속철도를 타고 가다 보면 그 김천대학이라고 요즘은 표기가 됐던데 김천 간호대학 그 부지를 그 조성할 때 발굴되었던 비산톡이 한 점입니다. 그저 비산톡이란 여러 군데서 발굴됐고 가야에서도 또 그 다음에 신라에서도 또 심지어 도굴에서도 비산톡이를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혹시 이 결을 유심히 보신 분이 있습니까?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입구 천머리의 첫 작품으로 이걸 걸어놨습니다. 비삽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같이 생기는 끌개를 가지고 끌고 해가지고 문양을 멋을 낸 거지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끌고 해서 만들어낸 문양입니까? 아닙니다. 한결 내고 또 옆에 한결 내고 한결 내고 한결 내고 한결 내고 해서 전부 다 연관해서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조형성을 완성한 겁니다. 비산톡이는 보통 신석기 시대 때 제작되었던 기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신석기 시대 때 이 기물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아니던가요?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위에 또 다른 할아버지가 이 비산 무늬를 만들어냈고 이 토기를 사용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할아버지 생이죠. 우리 아버지고 이런 분들이 이 땅에서 제작하고 만들어내고 사용했던 우리 할머니들이 바로 이 조형 기물 앞에서 경주박물관을 가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지 말고 이 결 하나하나를 꼭 살펴보십시오. 그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 피 속에도 또 여러분들의 피 속에도 이런 조형 감각, 미학적 의식들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단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기물 속에 우리 조상의 흔적이 담겨져 있고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건 위에서 세워서 보인 거거든요. 왜 같은 작품입니다. 앞에 거랑. 요거는 또 다른 작품이거든요. 또 다른 작품인데 내 비산 미톡이에요. 한 작품에서만 우연히 나타났던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몇천 년 전 조상들이 이
이런 조형 감각 속에서 삶을 꾸려나가고 이런 조형 감각들을 구체화시켰던 흔적들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냥 시끄러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걸 하나하나를 전부 다 모양새를 다들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그릇 속에 심어놨던 겁니다. 첫 장면, 요 사진 컷으로도 이게 어떤 곳의 그건지를 짐작하시죠? 방구대 안각합니다. 울산. 그냥 국도로 가시면은 경부고속도로로 가지 말고 국도로 가면 언양을 벗어나서 한 2km 정도 있으면 우측으로 방구대 안각화가 있거든요. 그 방구대 안각화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박물관도 하나가 설치가 돼 있고 이런 안각화가 먼 경치로 보일 겁니다. 강물이 댐물이 고여갖고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간혹 운 좋으면은 배가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배 타고 건너가면 방구대 안각화를 볼 수 있거든요. 방구대 안각화가 그냥 바위 위에 그림을 새겨놨다라고 하지만 이건 누가 새긴 걸 겁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새긴 겁니다. 어쩌면 우리 할머니들이 새긴 걸 거예요. 호랑이도 있습니다. 고래도 있고 오리도 있고 사슴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허투루 그리는 낙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조형성입니다. 단 하나도 허투루 장난스럽게 묘사해놓은 그림이 없습니다. 보이는가요? 아까 그보다 조금 낫죠? 여기도 그런 모양들이 보일 겁니다. 호랑이도 있고 우리도 있고 온갖 동물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 동물들이 그냥 나타났을 거예요. 우리 보통 방구대 안각화는 서기 5,000년 전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청동기 시대 혹은 그 후기 석기 시대의 그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이 만든 겁니다. 우리 조상이 한 땀 한 땀 직접 디자인하고 그걸 도형화시키고 형상화시켰던 것들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이것도 방구대 안각화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진이 좀 흐리기는 하지만은 여기도 전체적으로 안각화가 그려져 있거든요. 다음에 혹시 그냥 스쳐서 지나가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가면은 이걸 보는 순간 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고 먼 다른 나라에서 제작된 게 아니고 바로 이 땅에 토착화되어 있던 우리 조상들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의 솜씨입니다. 아까 양태호라고 하는 작가가 김주 국립박물관에 새로 실내 디자인을 다시 했다 그랬죠.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냥 좋아진 게 아니고 대단합니다. 도쿄에 가면은 박물관이 있잖아요. 도쿄박물관. 디자인이 대단하거든요. 그쪽 디자인 한 것들을 10년 후쯤 되면 우리도 박물관 디자인이 도쿄 박물관이랑 비슷하게 디자인해 놓습니다. 정말입니다. 10년 전에 도쿄 박물관 전시 사진을 보면 우리 박물관에 몇십 년 전에 아니 7, 8년 전에 유행했던 그런 그것들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태호 씨의 솜씨거든요. 중앙 로비에 전시해 놓은 겁니다. 그냥 그 자대 위에다가 토기매점 올려놨는데 뭐가 되게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면 손으로 만질 수 있거든요. 전부 다 유리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지 않던가요? 박물관에는 다 유리 케이스입니다. 양태호가 주장해 가지고 전체를 오픈 전시하자라고 했습니다. 중요 전시품들이었기 때문에 오픈 전시하는 것들을 박물관 사람들이 거부를 해가지고 결국 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오픈 전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어디도 없었습니다. 양태호 씨가 처음 그거 했을 때.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만지다가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한 적이 있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다림띠를 설치한 약간의 그것들 배경은 있었지만 박물관 전시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박물관에 그것도 전시품을 그냥 노출되지 않는 전시. 이게 MZ 세대들의 기물에 대한 태도들이 변합니다.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게 그냥 허접한 기물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기물들입니다. 부서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완성되어 있는 형태로 일급 기물들입니다. 토기 중에서 이 정도 좀 일급 기물에 속하거든요. 이 기물들을 그냥 일반인들이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다 전시해놓은 거예요. 감각이 일본을 따라서 하다가 양표시에 의해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일본은 꿈도 못 꿉니다. 이런 전시. 상상도 못하고 있을걸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게 우리 다음 세대, MZ 세대들이 감성이 와 있는 현주소입니다. 앞으로 전국에 있는 상당수의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전시 패턴들이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 조금 전에 나와 있던 그 방구대 안각화 이후 한 4,000년, 5,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완성된 경주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이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우리 표현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미 1905년도쯤 돼서 석굴암을 호중돼서 잡초더미 속에 있던 것들을 찾아내갖고 얼마 안 있어갖고 한일 합방이 되고 한일 합방되고 난 다음에 데라우치 총독이 직접 이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기까지의 몇 년 동안 경주 석굴암의 아름다움에 관한 일본 학자들의 논문들이 여러 편 나옵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불상이 이 땅 한국 경주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데라우치 총리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석굴암을 그 당시에 전부 다 석재가 뒹굴고 위에 천공도 허물어져 있고 그 본전물은 이끼가 끼고 형편없는 상태였는데 이걸 복원 작업을 서둘러라라고 해서 복원을 한 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석굴암의 모습입니다. 기본 형태는 1960년대 다시 이걸 수리해가지고 다시 디자인을 일부 안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골격들은 그 테라우치 총리 시절의 1905년도에 이미 석굴암은 전부 다 그걸 고쳐가지고 이미 일반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위에 돌이 깨졌죠. 저 깨진 돌은 그 신라 시대 때 원래 불상을 조성할 당시에 깨진 돌이랍니다. 그래도 비교적 잘 그것들 되어져 있죠. 동양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러면은 일본에 그 수천 개, 수만 개가 아니 수만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천 개가 있는 그 불상보다도 이게 더 아름답다라는 얘기인가? 미안하고 부끄럽지만은 아니야. 일본 사람들은 아쉽겠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불상은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의 본전물이 가장 아름다운 불상이라고 여깁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의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완성도가 높고 균형감 이런 것들까지 옆에 나와 있는 보살상들이죠. 12관음 보살상들이 있고 등뒤의 모습입니다. 예쁘지 않나요? 이 옷깃이 바람이 불면 팔락일 것 같은 느낌조차 들지 않나요?
이게 우리 석공들의 솜씨입니다. 이 원전부를 조성할 때 그 통신의 시기에 이 원전부를 조성할 때 외국에서 석공을 불렀다라든지 하는 기록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머리에 두발이랍니다. 그냥 곱슬머리 그냥 조각할 수 있었겠죠. 이걸 나발이라 그러거든요. 나발형 두발이라 그러는데 조개 껍질 같은 모양을 한 나발형 두발입니다. 이 머리를 표현하는 방식들을 보십시오. 이걸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호남 사람이니까 상관없어.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평안도 사람이니까 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그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이런 미적 감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 시대를 넘어가겠습니다. 한송미술관에 얼마 전에 이 작품이 그대로 전시가 됐습니다. 48마리의 학이 있다라고 하는. 저는 이번에 가서 모르는 사실 한 개 알았는데 다음에 전시되면 혹시 눈여겨보십시오. 본래 깨어졌던 매병이랍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박물관 시립박물관장 되었던 양민준 관장님이 그게 깨진 상태이다라는 걸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나온답니다. 배변은 그 완벽하게 깨지지 않고 나온 것들이 거의 없답니다. 근데 80년대, 90년대 그 전라도 지역에 그 해저 유물들 많이 발굴되죠. 거기에서 해저 유물 속에는 안 깨진 매병들이 여러 점 나왔답니다. 그래서 매병은 보통 학자들은 한 95%는 다 깨어져 갖고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수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성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지만 대부분 깨져 있답니다. 근데 70년대 그 저도 인근에서 발굴되어 있던 매병 안에는 속에 꿀까지 담겨져 있는 상태로 발굴이 되었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일 합방되기 이전에 이미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개성 인근에 진을 치고 도굴꾼을 동원해가지고 이 청자라고 하는 기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우리 그 고종 황제에게 어느 날 이토 히로부미가 어느 날 커피를 우리 청자잔에다가 고종 황제에게 올렸답니다. 고종 황제가 이것도 일본에서 만든 건가?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기물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미 1800년도 후반기에 고려 청자야말로 이 세상 도자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도자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그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앞서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흉내내지 못한 게 고려 청자 상감기법입니다. 중국 도자에는 상감기법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국 박물관에 최근 한 10년 사이에 시진핑이 그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여러 군데 미술관, 박물관이 설립됐거든요. 근데 청자만 주로 수집해가지고 여는 박물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중국에는.
그 박물관에서도 아마 이 정도 수준의 기물들은 없을 겁니다. 최고 수준의 도자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든 대만이든 일본이든 도자의 영역에서 상감 기법이 사용되거나 혹은 상감으로 시유되어 있는 청자 묘약으로 되어 있는 기물들은 전 세계 우리 고려가 가장 앞서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죠. 예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고려 청자 매병입니다. 철제 청자라 그러죠. 까마잡잡해가지고 이거는 청이라고 하는 그 색이 아니니까 청자가 아닐 거야라고 했지만 국보 72호 고려 철제 청자 매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87년도 일본 동양 오사카 도자박물관에 갔더니만 특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철제 청자만 17점이 있었어요. 철제 청자 17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고려 청자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텐데 나도 언젠가는 일본에 17점이 있으니까 이 17점 중에 한 점은 내가 꼭 갖고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일본에 있는 이 철제 청자 17점 중에서 내가 3점은 내가 갖고 한 점은 내가 꼭 갖고 올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20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집에 3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이 박물관에 한 점이 있고 여의대 박물관에 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무슨 박물관이지? 거기서 한 점 있고 각각 한 점씩 있는데 저는 3점 가지고 있거든요. 3점 중에서 맨 나중에 사진이 한 장 더 붙여 있을 겁니다. 그거랑 한번 비교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는 그 진사유가 들어가져 있는 청자거든요. 그 도란목이 되어져 있는 국보로 되어져 있는 청자입니다. 왜 이걸 보여주냐면 이게 바로 우리 할아버지들의 솜씨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들의 솜씨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안목에 의해서 이게 채택되고 사용되었던 기물들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철제 청자거든요. 앞에 있는 내빙이랑 달리 얘는 참외형입니다. 골이 예쁘죠? 골이 예쁩니다. 나머지 2점은 다음에 혹시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소개 따로 드리겠습니다. 고려는 12세기가 문화의 황금기라고 그러죠. 12세기에 왜 문화의 황금기였겠습니까? 전쟁이 별로 없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란이라고 하는 민족이 우리를 괴롭히기는 했지만 또 나중에는 원나라가 침입해 들어오기는 했지만 12세기 전후에는 굉장히 평화로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우리의 그 6.25 전쟁 이후 거의 한 70년 동안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향해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유럽 문화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황금기를 벨 에포크 시기라 그래가지고 따로 분류해서 19세기 후반부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의 시기 한 60년, 70년 동안을 벨 에포크 시대라 그래가지고 문화적 최고의 황금기라고 여깁니다. 그 황금기 못지않는 60년, 70년의 평화 시대를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구가하고 있거든요. 그 시대보다도 더 빼어난 문화적 황금기가 있다 그러면 고려 시대 이 시대밖에 없습니다. 고려 시대 그 문화적 황금기가 있다면 뭔가 흔적이 남았어 있겠죠. 바로 이게 앞에 보았던 고려 청자.
그리고 이 낮은 작품들이 바로 흔적들입니다. 경합이라고 해요. 그 불경을 넣어두는 합으로 사용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한 14개 정도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비움에서 한 점 소장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두 점은 그 지난번에 비움에서 전시해서 나왔던 작품인데 두 점 중에 한 점은 일본에서 그 전시를 위해서 잠시 빌려왔던 작품입니다. 고려 경합입니다. 아름답죠. 왜 아름다우냐고요? 고려 경합은 지금 현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작가 수준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작품입니다. 비슷하게 왜 못 만들어? 우리 기술도 좋고 재료도 훨씬 더 좋고 그러는데 왜 못 만들어내요? 아닙니다. 작가 한 명이 이 나전의 패각을 모양을 내갖고 오려가지고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작업을 완성하면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한 작가가 이걸 1년 걸려서 만들어내서 그만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작가들도 작품들도 드물지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작품들을 제작하는 재료라든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그 숟가락 본전부를 옮겨올 수도 없고 아무데 안각하는 그대로 옮겨올 수도 없고 다른 건 갖고 올 수 없는데 고려 나전 한 점은 가지고 왔습니다. 왜 아름다운지 왜 그게 그 기물들이 왜 고려나전이냐? 고려나전은 이 기법들 자체가 고려시대가 끝남으로써 더 이상 제작되지 않거든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대부분 불교 유물이기 때문에 제작을 막았던 흔적들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양 자체를 그 매화문이라고 해요. 매화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매화문 축절 매화문은 조선 시대로 오면 배가 끊어져 갖고 더 이상 제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손이 많이 갔고 지금은 기계가 있어서 깎아내고 그러면 될지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걸 전부 다 칼로 갖고 오려냈거든요. 그 작업들 자체가 너무너무나 미세한 공정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런 공방이 아니면 거의 제작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누가 낮은 작업을 하는데 국가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그걸 합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전의 명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나전이 또한 우리 할아버지들의 솜씨입니다. 여기에 사진이 들어가 있네요. 요 아이입니다. 예쁘지 않나요? 국화문 나전 요걸 덩굴문이라 그러거든요. 그 덩굴문이고 요 위에 인물상이 있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화동은 본래 우리가 그림을 표현할 때 화동은 인원수에 안 넣거든요. 우리 조선시대 작품에서 이 시봉전이 있잖아요. 스님 두 사람이 묘사되어 있는데 시봉이 있으면 두 사람의 스님이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그 시봉까지 인원수에 잡지는 않거든요. 여기 있고 요 위에 누구에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인지 어떻게 하느냐고 조선시대 때는 이 국화문 그것들이 더 이상 제작이 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위에 관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고려 우리 드라마 TV에 나온 드라마 보면은 관모가 고려시대 때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조선시대 때는 동그란 원형이 돼버리는데
고려시대 때는 관모가 사각형이거든요. 관모가 사각형 관모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 아이에 이렇게 도깨비 뿔처럼 생긴 그게 들어가 있죠. 고려시대 때 유행하던 아이들의 복장입니다. 나중에 실물을 한번 보십시오. 비서합니다. 이게 고려시대 12세기 전에 만들어진, 왜 리움에서 전시했을 때 대부분 일본에서 임시로 빌려가지고 전시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전부 다 고려 불안입니다. 그 중에서 리움에서 최근 들어서 한 점을 다시 구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고려 불화가 3점 있거든요. 3점 있는데 대부분 이때 전시했을 때 고려 불화는 다 일본에서 소장하고 있거나 보스턴 박물관에서 한 점이 들어오고 이랬던 작품들입니다. 고려 불화는 불화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은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전부 다 중국 북이 시대의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책에는 다 중국 불화인 줄 알았어요. 주로 중국 북이 시대의 좋은 불화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대 때 제작된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80년대 후반기에 일본 학자들하고 우리하고 합쳐가지고 이게 고려불화라는 것들을, 또 뒤에 서명이 되어 있거나 기록이 남아있는 작품이 몇 작품이 있거든요. 고려불화가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진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을 만든 이 또한 우리 할아버지들이고 우리 할머니들입니다. 이게 우리 리온 박물관 소장하고 있는 거꾸로 지정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단업 우리 전시를 위해서 빌려오는데 가장 불화 중에서 큰 크기의 작품이고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라고. 많이 파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 이게 전부 그다니 위에 석체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고 파손이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인물의 상호라든지 하는 것들 그대로 다 살아있거든요. 우리 자랑거리입니다. 이것도 고려불화, 우리 한국에서 구입한 겁니다. 어떤 경로로 해서 구입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지금 이제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 고려불화가 바로 우리의 손길에서 나온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어찌 조선 600년에 상징할 만한 대표적인 인물이 없겠습니까? 다랑알입니다. 이건 거꾸로 지정되지 않은 국립박물관 소장 작품이고, 이거는 일본 관음사라고 하는 교토에 있는 작은 암자 속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날 새벽에 도둑이 들어서 훔쳐 달아나다가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광을 지는 거예요. 도둑이야 라고. 그 도둑이 그냥 내려놔 놓고 도망가면 되었을 텐데 그 도둑은 못 잡았어요. 내려놔 놓고 갔으면 됐을 텐데 그 도둑이 나쁜 사람이었는지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300조각으로 박살이 났던 바로 그 작품입니다. 작년 이용 백자전 했을 때 이거 전시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국내에서는 수리되고는 이거 처음 온 걸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에 못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300조각이 난 걸 수리를 해가지고 고쳐왔기 때문에 작은 충격으로 부서질 수 있다라고 해갖고 해외 전시를 이때까지 안 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 리움에서 전시할 때 가서 정말로 괴로워서 이 흔적이, 수리한 흔적이 있는가 내가 찾아보려고 애썼거든요. 제 눈으로는 못 찾겠습니다. 정말 못 찾겠습니다. 이게 300조각이 넘는 조각으로 부서져가지고 그걸 스님들이 전부 다 걷어가지고 있다가 동양 오사카 도다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 동양 오사카 시립박물관에서 시립박물관에서 이걸 수습해가지고 수리를 다시 한 겁니다. 완벽하게. 왜냐하면 제가 손을 닿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 눈으로 보는 한에 있어서는
그 300조각 이상으로 조각이 났다라고 하는 이름만 알고 있었지 그걸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건 저는 완벽한 형태의 다라가리로 여겼을 겁니다. 그 정도면 완벽한 거죠. 나는 행복을 안고 갑니다. 버나드 리치라고 하는 한 영국인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민해운동을 야나기 무네요시 등과 함께 교사 작업을 했거든요. 교사 작업을 하면서 야나기 무네요시가 우리 한국당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거든요. 그 방문을 하면서 어느 날 문득 버나드 리치와 같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옛날 그 서울역에서 내리면 남대문까지 오른쪽 구간이 전부 다 꼴똥가게가 있었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반드시 서울역을 와야 부산에 와서 간부에 가서 살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비행기로 여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남대문 그 밑에서 서울역까지의 구간 전체가 꼴똥가게니까 그 꼴똥품을 사가지고 일본으로 가면 한국 여행객이 다 빠지거든요. 정말입니다. 60년대 우리 기생관광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간부나 이런 사람들 와갖고 여기 와서 여행 경비를 보충하는 방법이 강북동 저 부산 호텔 자리 근처에 꼴똥가게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와당하게 사가면은 일본 가면은 자기 인매들 여행 경비 싹 다 뽑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토기 몇 점 주워가면 그 사가지고 가면은 일본에는 우리 토기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 비슷한 토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그거 사가지고 가면 일본에서 10배, 20배 가격 받으니까 여행객이 다 뺄 수 있었거든요. 당연히 1930년대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처음부터 여기 와서 멋져 기다리고 있는데 야나기 무네요시가 꼴똥가게 돌린다고 늦게 왔거든요. 늦게 와서 가슴에 품고 왔던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그런 걸 이기를 지고 찌그러진 이런 걸 사가지고 오느냐 했지만 야나기 무네요시가 했던 말이 나는 행복을 안고 돌아갑니다.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독립되어 있는 전시관에 한 개 있거든요. 2013년도에 대형 박물관 85만 점 도자기 중에서 음선해서 80점 정도를 세계 도자명품전이라고 하는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2013년도에 대형 박물관에서 이 세상 최고의 도자기를 다 풀어놨어요. 80여 점을. 007 영화를 보면 큐라고 하는 인물이 여자 그 정보 MI6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영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화인입니다. 그 사람이 다가가서 그 전시 큐레이터에 그 프리뷰 시간에 이제 유명인사를 전부 모아갖고 초청 그것들을 프리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큐레이터에게 이 80여 점의 도자기가 세계 최고의 도자기라고 그러는데 이 80여 점의 도자기 중에서 딱 한 점 넘버원을 꼽아라 그러면 어떤 작품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큐레이터가 가리킨 손가락 끝에는 바로 이 달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궁극의 도자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버나드 리치가 1930년대 후반기 영국으로 되돌아갔고 또 그 이후에는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거든요. 대학 교수가 되면서 도자 수업을 주로 해나가고 그 동양식 도자, 유럽식 도자가 아니고 유럽식 도자는 대량 생산이 못하니까 그 로열 코펜하겐이나 이런 도자기들은 다 대량 생산이거든요. 수천 점 중에서 공장제로 이것들을 도자를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일본은 아닙니다. 일본은 개인 작가가 개인 그 가마를 만들어 갖고 개인 작품을 한 가마에 넣어 갖고 구워내 가지고 그 중에서 그 우리식 가마로 만드는 것들은 실패율이 거의 90%가 가깝거든요. 한 10%밖에 안 살아남습니다.
더욱이 이런 다랑아리는 한 3%, 5%, 100점 넘으면 3점이나 5점밖에 완성품이 안 나옵니다. 버나드리치가 조선 다랑아리를 알고 이해하면 도자의 기초와 끝을 이해한 거랑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바로 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17세기 후반기 또 18세기 초반기의 작품들입니다. 그 당시 우리 리움에서 백자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아름다운 백자가 바다의 물결처럼 펼쳐놨던 전시가 작년 리움 백자전입니다. 군자지향이라고 하는 전시였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것들이 아마 여기에 조금 전에 전시품에 보여줬던 그 300조각 났던 그 작품일 거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백자선을 그때 전시한 거예요. 예쁘죠? 요거는 그 뚜껑이 있는 그거라 그래가지고 그 유계함, 조선 초기 그 백자 유계함. 백자가 우리 땅에서 만들어진 거는 거의 세조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세조식의 최초로 만들어냈던 기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조금 전에 보였던 이 작품은 태항아리입니다. 태항아리는 기가 있죠. 4개의 기가 있고 요 구멍이 보이죠. 그래서 태를 아이가 태어나면 태 있죠. 태를 요 안에 넣고 요걸 끈을 묶고 이중으로 안에도 또 작은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다가 묻냐면은 왕실 왕실에서 전용 왕자 공주가 태어나면은 태를 집어넣고 저걸 갖고 태능이라 그래가지고 따로 그것들을 보관했거든요. 그 보관한 곳이 경북 성주입니다. 경북 성주에 가면은 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인지니어한테 일본 사람들하고 싹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대부분 요 백자, 초기 백자 태항아리는 일본에서 발견됩니다. 일본에서 발견되고, 태항아리가 만들어졌던 시절에 태항아리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양반가에서 저걸 쓰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만들어낸 게 일반 생활용품입니다. 아까 거기는 끈을 이을 수 있는 기가 있었는데 기가 없잖아요. 기가 없는 것들은 일반 생활용품입니다. 요 앞에 맨 앞에 나오는 건 국보 72호인가 그렇습니다. 국보 72호로 지정되어 있고 간성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해설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도자, 청자입니다. 실물을 보고 제가 설명할게요. 도자기에서 연잎 문양이죠. 연화문이라 그러는데 연잎 하나, 연잎 둘, 연잎 세 개. 한 칸을 1도라 그러고 두 칸이 있으면 2도라 그러고 3도가 있으면 3도라 그러거든요. 3도 통형 청자 자완 정식명칭이 그랬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없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잎사귀가 2도짜리는 있습니다. 내가 청자면 분전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2도짜리 청자 작품이 하나 놓여 있는데 3도짜리 완벽한 전혀 깨지지 않은 그것들은 제가 아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갖고 있을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청자와 국화문이 들어가져 있죠. 국화문이 한 잎사귀에 3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잎사귀가 16개거든요. 그러면 48개죠. 잔의 바닥에 보면은 국화 무늬가 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51개죠. 그렇죠? 전체 모양이 국화문이잖아요. 그러면 52개가 국화문으로 잔 하나에 묘사되어 있어요.
양명준 관장님의 중앙박물관에도 없고 여의도박물관에서 깨어난 조각이 있는데 그는 잎사귀가 8개나 12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16개짜리 잎사귀가 있는 것은 자네가 이렇게 갖고 있을 거다 라고 표현했던 작품입니다. 그것도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나중에 손으로 만져보고 가십시오. 이 가운데 복화 문양이 3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요건 바닥. 고려청자는 저 바닥이어야 왕실용입니다. 최고위 귀족들이 쓰는 저 바닥이 아닌 규사 받침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안에까지 유약이 들어가져 있지 않으면 그냥 일반 그 귀족들이 사용하는 왕실용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규사 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 규사의 청자를 할 때는 반드시 갑발을 씌워야 됩니다. 그래야 먼지가 없고 끼지 않고 이그러지질 않습니다. 그 약함입니다. 오늘 한의원에 우리가 왔으니까 고려 시대 때 알약들이죠. 알약을 넣어두는 함입니다. 한국 그 약학박물관에 국보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게 한 점이 있는데 532호인가 그럴 겁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용의 얼굴이 보입니까? 원나라 용입니다. 명의 용은 굉장히 동그랗고 좀 부드럽습니다. 청은 만주용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해요. 만주용은 좀 날카롭고 사납습니다. 원나라 시대 때는 윗부리가 용의 윗부리가 굉장히 사납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원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몽고용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몽고가 우리나라에 침입했을 때 청자를 엄청나게 많이 우리 도공들이 강압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뺏어갔거든요.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약함입니다. 요 용의 부리가 보이나요? 툭 튀어나와 있죠? 오늘 보내주신 내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핑계를 제가 많이 댔는데 제가 2008년도 이후로부터 일본 사람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뒤에 이 유물들이 다 우리 조상의 손길에 의해서 완성된 거거든요. 일본에서 와서 제작하거나 중국에 와서 제작된 게 아닙니다. 한국인, 우리 조상들. 저는 정말 눈이 시려도록 일본에 가면 눈물이 흐르도록 부러웠습니다. 일본.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30대, 40대 지나는 동안 일본에 가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부러워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2008년도 이후 또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림 작품 하나 눈여겨보지 않고 도자 단 한 번 직접 만져보려고 시도하지 않고 나이가 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일본을 넘나는 더 아름다운 감성과 이학적